치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새학기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올라가는 학생이든 아니면 고2, 고3에 올라가는 학생이든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관심사는 바로 대학 입시일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영상은 학생 여러분들이 봐도 좋지만 그 자녀분을 두고 계신 학부모들이 봐도 좋은 영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서 그 대략적인 입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의 영상을 보고 그 입시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영상으로 쓰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러한 입시를 준비하는 데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학종에서는 세특이 한다던데 이 세특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종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세특 100점 비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저의 영상 하나로 모든 입시에 대한 고민을 개나 줘버리시고 남들보다 차별화 있는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가는 입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고싱!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대입을 준비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신입생을 선발하는 주체는 누구죠? 바로 대학입니다. 그러면 대학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까요?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인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인재는 바로 현재 잘하는 학생을 원한다는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인성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뛰어난 학생들을 원해요. 근데 그 잘하는 학생이라는 게 이제 현재 잘하는 학생을 일단 먼저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잘하는 학생은 그것을 계속 대학생활까지 유지를 하면 대학교에서도 분명 잘할 거기 때문에 현재 잘한다는 거는 일단 그 사람의 앞으로 대학생활의 모습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생활을 잘한 학생을 첫 번째로 원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앞으로 잘할 학생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 앞으로 잘할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원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람이라는 게 항상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잠재력을 폭발하는 시기가 빠른 사람도 있고 천천히 그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부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 친구가 해왔던 활동과 해왔던 그 학교 생활 내용들을 보면 이 친구는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결과가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할 학생이구나. 우리 대학이 그러한 학생들을 잘 받아들여서 훌륭한 교수진들과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졸업을 했을 때는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될 가능성이 크겠다. 그런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그 인재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그 성격이나 어떤 경향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록 현재는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입이라는 거는 그 현재 잘하는 학생과 지금은 약간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할 학생의 기회를 주면서 굉장히 공정한 신입생 선발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에서는 현재 잘하는 학생보다는 조금 앞으로 잘할 학생을 조금 더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도 그 전형들도 보면 현재 잘할 학생을 뽑는 전형과 앞으로 잘할 학생을 뽑는 전형 두 가지로 나눠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의 큰 축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수시가 있고요. 수시에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전형,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세 번째는 논술이 있지만 그 논술은 올해 이번 연도까지 존재를 하고 내년 입시부터는 논술이 전국 대학에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까지는 일단 논술이 살아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기가 있고요. 어떤 그 이제 예체능 계열이나 예체능 계열 그런 실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기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바로 작년부터 새로 도입된 약술형 논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정시가 있는데요. 이 정시는 첫 번째는 수능, 두 번째는 실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기도 예체능 같은 경우에 실기와 수능 점수를 같이 합산을 해서 가는 이제 예체능 전형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크게 입시 제도의 큰 축은 이렇게 수시와 정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이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는 이 입시 전형들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나 그 요소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 보면 수능과 같이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순수 내신이거든요. 네, 순수 내신의 수치를 계량화해서 제일 잘한 애들부터 순서대로 수치로 계량화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수치로 계량화가 가능해서 예측도 가장 쉬워요. 특히 이제 대학 홈페이지나 아니면 대학 어디가 같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년도 합격생 이제 내신 성적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내 내신이 이 정도 순이면 충분히 이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좀 부족할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 공부만 잘하고 내신 성적만 좋다면 준비하기는 제일 쉬운 전형이 학생부 교과이고요. 특목고나 자사고를 제외하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하며 가장 붙을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합불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고1부터 꾸준한 내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 내신 정성 평가가 아니고요. 내신 정량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내신 성적 그대로를 본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그렇다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 잘해서 갈 수가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바로 수능 최저가 절대 중요합니다. 내신은 충분히 되는데 수능 최저를 맞추질 못해서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아예 준비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1 때부터 꾸준히 내신 관리를 하면서 모의고사 수능 공부를 같이 투트랙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수능 최저만 충족이 된다면
다른 특목고나 자사고보다 일반고에서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 비교과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첫 번째로 교과를 제외한 학생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내신만 잘 따면 수능 최저가 된다는 가정 아래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전형이라면 학생부 비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는 하지만 내신만 좋다고 반드시 붙는 전형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이 정도 내신을 붙으면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옛날 입시에 해당되는 거고 요즘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순수한 내신의 비중보다는 내신과 비교과 영역이 얼마나 잘 조합이 되어 있냐 그 밸런스 잡힌 교과와 비교과 를 통해서 붙을 수 있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입니다. 네, 그래서 내신만 잘한다고 절대 대학을 쉽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봐도 내신이 부족해도 그 비교과 영역들이 잘 되어 있어서 상쇄를 시켜가지고 잘 간 케이스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이 결국에는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거는 헛소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입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입시를 모르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언론의 선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동당한 겁니다. 네,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의 영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제가 뒤에 말하지만 실제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사정관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보는 영역들이 뭔지 그것도 알려드릴 텐데 거기서 내신은 제일 후순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학생부 비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을 제외한 학생부 요소들이 필요해서 내신과 비교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그 스토리가 필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무언가를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학생부 안에 들어가는 비교과 활동 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과 활동 내역이 얼마나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맞춰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짜여져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만의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면접 기반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학생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고 채워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궁금하니까 조금 더 심층적인 부분을 면접으로 해서 학생들의 잠재 가능성을 평가를 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아빠가 의사여가지고 의예과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의 성장, 적응 과정 기록을 충분히 그 평가위원들한테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공 적합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논술입니다. 네,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논술은 수능 상위권의 친구들 그리고 재수생들이 준비를 실제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논술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으면 일단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논술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내 내시 성적과 학생부 비교과가 부실하지만
나는 내 현재 처지보다는 더 높은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싶다. 라는 친구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논술입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에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시로 그 대학을 가자면 정시 성적은 엄청나게 높아야 되지만 수능 최저는 정시 성적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낮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찍을 수 있다면 본인의 처지에서 훨씬 더 높은 상위권 대학을 도전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일단 논술을 많이 준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수생 친구들입니다. 재수생 친구들은 왜 논술을 많이 준비를 하냐면 일단 학생부 교과는 내신을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현역 친구들은 대입 원서를 쓰면 내신 반영이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돼요. 근데 재수생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까지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나요? 절대로 열심히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3학년 1학기 시험 끝나면 바로 자기소개서 쓰고 대학 원서 쓰고 그리고 면접하는 애들 면접 준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능에 올인하거든요. 그러면 수능 끝나면 2주 뒤에 기말고사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상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신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아무래도 낮겠죠. 그러면 현역에 있는 고등학생하고 내신 성적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훨씬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를 잘 안 쓰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도 재수생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학생부 교과와 같은 논리로 내신이 현역생들보다 많이 불리한 것도 그렇지만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이 대체적으로 재수생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재수생 같은 경우는 현역생들보다는 본인이 지원한 대학의 간절함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현역생들보다는 어떤 진로적인 부분이나 전공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뜬금없는 그런 것들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면접을 보거나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도 재수생이 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학사정관들은 기본적으로 재수생들을 조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부 교과 종합은 잘 안 쓰죠, 재수생들이. 그래서 논술을 많이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답안 내용, 논리, 표현에 대한 평가를 논술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를 보면 그게 인문과 자연이 따로 출제가 되는데 인문 시험 같은 경우는 철학, 인문, 시사를 주제로 많이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 및 과학 주제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내용들을 단독 지문을 딱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문, 철학, 인문, 시사, 사회, 문학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제시문이 짧게 주로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한 4개에서 5개 지문이 복합 지문으로 나오고 그 복합 지문의 그 분야는 진짜 다 다릅니다. 문학이 나오고 인문, 경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인문, 철학, 사회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 지문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형, 융합형 논술이 출제가 된다는 거. 답안을 작성할 때도 한쪽의 입장으로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조합해서 통합적으로 융합적인 답안을 제시해야 논술에서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논술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논술은 굉장히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논술학원을 등록을 할 때도 수능 보기 전에 등록을 했다가 수능 최저를 마치지 못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면접 전형입니다. 이것도 주로 학종에서 활용이 되죠.
서류보다는 면접의 비중이 큰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학종에서 활용이 되면서 이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과 면접이 있고 서류 면접 유형이 있어요. 교과 면접 같은 경우는 재시문 면접이라고 해서 사고력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능 비문학처럼 재시문이 하나 주어져요. 그러면 그 재시문을 학생들이 읽고 거기에 문제가 몇 개가 달려 있는데요. 그 문제를 한 15분에서 30분 사이로 먼저 풀고 생각할 시간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내가 푼 답안, 내가 생각한 답안을 가지고 교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말하고 그 답을 듣고 나서 교수님이 추가적인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추가적인 답변을 하는 식의 면접이 재시문 면접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재시문 면접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종에서 제출한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그리고 심화질문, 인성 면접들을 하는 것이 서류 기반 면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서류 면접을 택하는 대학도 있고요. 재시문 면접, 사고력 기반 면접을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때는 어떤 면접 유형으로 이 학교는 면접 보는지 조사를 해서 면접을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그 다음이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은 그 과목을 몇 점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몇 등급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준 점수입니다. 왜 표준 점수가 중요하냐면요. 똑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만점의 1등급이 있을 수가 있고요. 문 닫고 1등급이 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급은 똑같이 1등급이지만 만점을 받아서 1등급의 친구하고 문 닫고 1등급이 된 친구하고 그 표준 점수가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대학은 등급과 점수가 아니라 그 표준 점수를 보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수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2018년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이 되면서 90점만 넘으면 이제 영어가 이제 1등급이 되었다. 그리고 이 영어는 EBS 연계가 50% 축소가 되고 그 EBS가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변화되었다는 특징이 보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별 반영 비율 및 이제 가산점을 반드시 확인해서 현재 나의 점수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점수로 제출을 해야 내가 조금 더 유리한지 그런 아주 사소한 디테일의 1, 2점 차이가 대학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대학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을 반드시 확인해서 내가 어떤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지 좀 신경을 덜 써야 되는지 그런 효율적인 전략을 짜서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면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처음 생긴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약수령 논술이 완전히 해자 전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약수령 논술이 그 최저가 있긴 하는데요. 보통 최저가 어떻게 되냐면 한 개 영역 3등급이거나 아니면 두 개 합 7등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과목 한두 가지만 파가지고 수능에서 그 최저를 맞추고 약수령 논술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약수령 논술은 어떤 친구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냐면 수능 중위권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왜? 수능 최저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중위권 친구들과 그리고 내신이 조금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약수령 논술로 지원을 합니다. 이 약수령 논술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논술은 제시문이 물론 교과서에서 나오긴 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글들은 못 본 글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약수령 논술은 어디서 출제가 되냐?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하고 자연이 출제되는 게 다른데 인문은 국어 플러스 수학 또는 국어만 출제가 되고요. 자연은 국어 플러스 수학 또는 수학만 출제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신도 안 좋고 종합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고 논술은 너무 힘들고 그렇게 글 쓰는 건 힘들고 그런 친구들이라면 약수령 논술이 딱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약수령 논술은 작년에도 보면 약대나 좋은 학과들도 약수령 논술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이 있는 대학은 약대 학과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약수령 논술로 약대를 가면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해자 전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수령 논술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대입 전형에 대한 그 요소 분석을 했고요.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네,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바로 입시 전형 선택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전형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보시면요. 기준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돼요. 내신과 수능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들 성적이 더 좋냐라는 거를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신과 수능을 비교해서 내신이 잘 나온다. 그러면 예스. 그러면 쭉 내려가요. 그 중에서 나는 비교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내신은 성적이 좋은데 비교과 준비를 놓고 봤을 때는 비교과 준비는 안 돼 있어. 그러면 학생부 교과로 가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신이 결과가 더 좋은데 비교과 준비도 되어 있다. 예스. 그러면 최저 통과를 보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최저 통과를 할 수 있냐? 라고 봤을 때 최저 통과도 가능하다. 그러면 예스. 그러면 상위 학종을 지원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최저 통과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중위권 대학의 학종을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내신과 수능을 놓고 봤을 때 내신이 결과가 더 좋지가 않아. 노! 이렇게 했을 때는 논술 준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를 놓고 봤더니 논술 준비가 되어 있어. 예스. 그러면 최저 통과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최저 통과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얘는 이제 논술을 보면 됩니다. 근데 논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정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시와 함께 약수령 논술을 지원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치러야 하는 입시 제도에서 입시 전형 선택 알고리즘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심히 봤다가 입시 전형을 선택할 때 이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한다. 이 기준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입시 전형을 선택을 해야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입시 전형들이 그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하는데 학생 선발 비율은 어떻게 되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2023학년도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 입시면 올해 고3 친구들 입시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되겠죠. 네, 보면 알겠지만,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건국대, 경희대 10%, 고려대 20%, 동국대 13%에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1.4%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 10%에서 20% 사이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주요 대학에서 뽑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이제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시면요. 보면 알겠지만 건국대 34.6%, 경희대 28.6%, 고려대 36.6%, 동국대 31.0%, 그리고 서강대 37.9%, 그리고 서울대는 제일 많이 뽑죠.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는 59.3%를 뽑아요. 쭉 보면 보통 27%에서 37% 사이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죠. 그 주요 대학에서. 그럼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33.7%를 종합으로 뽑습니다. 그럼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전형을 보면 대부분 40% 정도를 뽑아요. 근데 여기 이화여대와 홍익대를 제외하면 다 40% 넘게 뽑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놓으면 39.3%를 정시로 뽑게 돼요. 수능으로 뽑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을 놓고 봤을 때 어디를 포커스로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그 두 개를 중점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두 개를 놓고 보면 그 두 개를 합치면 몇 프로가 되나요? 45%, 45%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입을 준비할 때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조합해가지고 6장의 카드를 쓰고 이게 떨어질 것들을 대비해서 수능 공부까지 해서 정시 때 3장의 카드를 쓰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을 준비를 안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즘의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대입의 변화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학종의 변화가 있어요. 네, 작년부터 학종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올해까지 입시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교과 활동에서는 세특을 과목당 500자씩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합의견에선 연간 500자, 자율활동 500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 500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자율 동아리는 연간 1개, 300자만 기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가 가능하고, 그리고 소논문은 아예 기재가 안 됩니다. 기재 금지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보면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이 기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로를 보면 연간 700자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수상 내역 보면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만, 그래서 총 3년이니까 6건만 반영이 되고요. 독서 활동은 도서명과 저자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는 두 번째 카테고리를 따른다는 거. 내년 입시가 되면 또 바뀌죠. 네, 그래서 교과 활동도 500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교과 활동이 이제 내신하고 세특하고 영재 발명 교육이 다 교과 활동을 들어갔는데 영재 발명 교육은 이제 미반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종합의견 500자 반영되고 자율활동 500자 반영되고 동아리 활동은 정규 동아리만 500자로 반영이 돼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이제 반영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 내년 고3 되는 친구들부터는. 그리고 청소년 활동도 기재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소논문 단연히 기재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봉사활동 보면 봉사활동도 반영이 안 됩니다. 미반영됩니다. 그렇지만
자,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자,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합니다. 네.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진로 활동은 연간 700자가 반영이 됩니다. 수상 경력 반영 안 되고요. 독서 활동 반영 안 돼요. 네, 이렇게 이제 학종이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학종에서 그럼 학종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보면요. 자, 아까 변화된 양상도 봤지만 기존에는 재작년까지는요. 자,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중에서도 창체 동아리가 정규 동아리고요. 자율 동아리 두 개 다 반영이 됐고요. 수상활동 반영됐고, 봉사활동 반영됐고, 독서활동 반영됐고, 교과활동도 내신, 세트, 발명, 영재, 교육까지 다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행특, 이게 종합의견이거든요. 행동특성 종합의견이 바로 행특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나 반영이 됐냐면 작년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가 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올해부터 어떻게 줄냐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보면 자율동아리 없어지죠. 그리고 수상활동 없어지죠. 봉사활동 반영 안 하죠. 독서활동 반영 안 하죠. 교과에서 발명 영재교육 반영 안 하죠. 그러면 벌써 몇 개가 없어집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엔 뭐만 남아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동아리 중에서는 창체 동아리만, 그리고 교과에서 내신 세트, 그리고 행특 이렇게만 남는다. 그래서 총 6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어떤 점이 있었냐면요. 내가 내신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세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충분히 내신이 낮은 것을 보완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면서 이제는 뭐가 제일 중요해졌냐? 세특이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평가 요소들이 줄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은 세특의 중요성이 엄청 높아졌다.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할 때는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세특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종의 합격의 성패가 갈려진다. 그래서 앞으로 학종에서는 내신보다도 세특이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학종에서는 세특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럼 이 세특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특에는 4가지 평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업 역량 평가고요.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 평가고요. 세 번째는 인성 평가고요. 네 번째는 자기 주도성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학업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학종을 붙는 애들과 학종을 붙지 않는 애들 간에 인식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신은 좋은데 왜 학종에서 떨어졌지? 라는 친구들 분명히 생기거든요. 학종을 원서를 쓰다 보면.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입학사정관들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입학사정관은 그러면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1순위는 바로 진로 연계성입니다. 2순위는 수업 태도, 참여도, 성실성입니다. 3순위는 수업과 연계된 탐구 활동이 3순위입니다. 그리고 4순위는 수업 내 협력, 리더십이 4순위고요. 5순위가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 오타났네요. 실험이 아니라 실험 실습입니다. 그리고 6순위가 바로 수업 내 성취도, 교과 수준, 내신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가에서 네 가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 내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입학사정관들의 평가는 내신은 6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는 진로와의 연계성이다. 과목에 대한 흥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학종을 준비하실 때는 이것에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의 평가 방식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서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학생부 잘 구성한 것 같아. 그거는 당신들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착각일 뿐이고요. 실제로 입학사정관이 보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학생자문단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입학사정관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지금도 연락하는 입학사정관님들도 계세요.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뻘짓을 하고 있었다. 상관없는 것에 목매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은 가장 1순위를 평가하는 것은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을 1순위로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의외로 내신은 6순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다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세특을 구성할 때는 이러한 입학사정관제의 평가 우선순위 요소들을 세특의 4가지 평가로 연결을 시킬 때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세특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 연결고리의 방향성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특에서의 4가지 평가와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그 요소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요. 그러면 학업 역량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1순위,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 연계성. 이게 바로 학업 역량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또 수업에 대한 수업과 연계된 탐구활동. 수업과 연계된 탐구활동도 학업 역량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수업 내 성취도, 교과 수준. 이 3가지가 이렇게 학업 역량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 적합성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과목에 대한 흥미, 진로에 대한 연관성이 바로 전공 적합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3순위죠. 네, 여기 수업과 연계된 탐구활동, 수업과 연계된 탐구활동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는 5순위. 자,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 실습이 전공 적합성에 연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성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네. 수업 태도, 참여도, 성실성, 이 부분이 인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수업 내 협력, 리더십, 이 부분이 인성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성,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성장 가능성은 첫 번째 1순위. 네, 1순위. 네, 여기가 성장 가능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5순위. 네. 이렇게 성장 가능성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특을 관리하고 구성을 할 때는 4가지 평가 요소와 입학사정관들의 평가 요소를 연결이 시켜서 그 연결고리 안에 그래야 이게 퍼펙트한 세특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세특 구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학생부를 구성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특을 기본적으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세특을 준비를 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만약에 세특을 위해서 활동을 했거나 하는 경험이 낮은 친구들이라면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방법, 그리고 잘 표현하도록 탐구 보고서를 쓰는 방법, 그리고 그 서술을 위해서
보고서 끝에 어떻게 선생님께 요약해서 요청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것도 학생들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어디선가 또 그 컨설팅을 받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학생부 세특을 쓸 때만 학교 선생님한테 나 이거 했으니까 이거 써주세요. 이렇게 무작정 무대뽀로 요청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서 그걸 요청을 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간의 이제 관계를 좀 생각을 해서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거, 그리고 학교 선생님 수업 때 열심히 듣고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찾아가고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과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에서 이 부분을 듣다가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먼저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요청을 드리고 선생님이 이거 좋은 생각이다.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선생님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피드백을 받고 준비를 해서 선생님한테 드려야지 아무 사전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자기가 올릴 것만 써가지고 선생님 이거 써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교사에 대한 월권이고요. 써주고 싶다가도 학교 선생님들 괘씸해서 괘씸죄로 안 써주는 학생, 안 써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선생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조금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주도적으로 했고 서술도 나쁘지 않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하나의 주제를 어떻게 하면 깊이 연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특의 주제의 심층성을 깊이를 녹이는 게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세특 준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부들이 다 똑같지만 세특도 잘 준비를 하려면 기본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도 다르고 지역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을 챙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영역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그 4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6가지 지표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것부터 좀 열심히 공부하고 관심 있게 봐주는 것만으로도 학생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과 여러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강점에 맞는 진로를 찾고 그 진로에 맞는 자신만의 학생부 전략을 구성해서 본인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세특을 작성하면 대학 합격을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특 심층 준비에 대한 코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특은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하느냐? 바로 독서와 연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의외죠? 여러분들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서는 올해까지는 독서가 반영되면 내년부터는 독서가 반영 안 되는데 독서를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학생부에서 독서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생부에서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공부는 무엇으로 하죠? 바로 교과서, 문제집 등등 이런 책으로 하죠. 근데 대학교는 뭐 하러 가는 곳이죠? 공부하고 연구하러 가는 곳이에요. 그곳이 대학교죠. 대학교는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나의 사고를 좀 더 확장시키고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러 가는 곳이, 진리를 찾으러 가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러면 대학 공부를 하는데 필수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독서예요. 네, 공부를 하는데 독서를 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책을 읽지도 않고 책 읽는 연습도 안 돼 있는데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학교 입장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입학사정관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학종에서 독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특을 준비할 때는 바로 이 독서와 연계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독서와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독서와 세특 연계 프로세스를 보면요. 첫 번째는요, 만약에 학교에서 문학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문학 수업에 고전소설을 들었어요. 네, 고전소설을 들었는데, 이 고전소설을 듣다가 어느 날, 이제 드라마, 푸른 바다 전설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네, 그래서 고전소설과 접목을 시킨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TV에서 우연하게. 그러니까 이 푸른 바다 전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유몽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우야담이라는 민담집이 있어요. 그 어우야담이라는 민담집이 모티브가 돼서 이 드라마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민담집이라는 건 뭘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전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문학 수업으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학 수업에서 고전 소설과 관련하여 어우야담이라는 독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독서 활동으로 심층적인 탐구를 한 다음에, 어우야담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고전 소설과는 다른 이야기네. 이 책만의 매력이, 색다른 매력이 있네. 이런 심화 탐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푸른 바다의 전설이라는 드라마는 그거잖아요. 그 매체잖아요. 영상 매체잖아요. 근데 어우야담은 문학이라는 거죠. 문학 장르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장르를 드라마라는 장르로 연결을 시키고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가, 그리고 왜 이 작가는 문학이라는 장르를 드라마에 접목을 시켰을까, 그 이유는 뭘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문학과 매체 언어라는 탐구를 가지고 언매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이런 과정이 바로 독서와 세특을 연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독서와 세특을 연계해서 무조건 세특은 독서와 연계해서 그 깊이를 녹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식으로 독서와 세특을 연계해야 된다. 이게 필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생부 세특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나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는 데는 세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세특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